안녕하세요. 기업경영연구소의 박신재입니다. 오늘 이슈 라이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트렌드 소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차하면 피할 수 없는 중대재해, 아차하면 피할 수 없다? 아찔합니다. 아찔하면 피할 수 없는 중대재해라는 주제로 오늘도 전에 아마 방송을 통해서 임팩트를 굉장히 강하게 받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노법인 조율의 김소리 대표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ESG 경영 관련해서 너무 설명이 좋았다고들 말씀이 많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1월 27일 이후에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은 또 대표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사건? 있었죠. 네네. RSL 사건이라고 우리가 또 화성 지역에 네네. 그 건전지죠. 충전지 그 공장이 폭발한 사건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중대재해가 계속 강의를 해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이게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네. 식상해도 해결이 안 되면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여전히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해도도 당연히 높아지실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좋은 제안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기대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제로 아차하면은 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디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왕왕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서 사실은 아차하면 피할 수 없다는 거를 반어법으로 생각한다면은 다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꾸준한 작은 활동을 매일매일 한다면 피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강 관리하고 똑같이 꾸준하게 크지 않지만 매일매일 그 사업장 안에 있는 CEO부터 시작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원까지 우리가 자기 역할을 통해서 조금만 매일 10분이라도 투자를 하면은 중대재해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차하면 피할 수는 없지만 매일 꾸준히 한다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중대재해.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7가지지만 아마 강의는 네.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처벌된지 사례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트렌드가 약간은 바뀌고 있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캐치프레이즈만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세 번째는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의 의미인데 이거 컨설팅 정말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컨설팅을 받아야 되냐 무슨 내용이냐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네 번째는 항상 중대재해 모든 강의에서 나오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상 내용 자 어떻게 처벌되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처벌되는 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예방 활동을 하고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소개하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개별적인 내용이죠. 사전 예방 활동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터지면은 내가 예방 활동을 했든 안 했든 터지고 나서 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나의 스토리처럼 오늘 한번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중대재해 처벌 사례라고 하는데요. 네, 첫 실형이 나왔어요. CEO가 이게 23년 12월 달에 첫 실형이 나왔습니다. 중대원청 대표. 이게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 것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내에 우리 회사 사업장 안에 다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파견 근로자도 있고 용역 근로자도 있고 프리랜서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의 CEO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지만 우리 회사 안에 있는 하청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원청 회사 대표가 너무 안일하게 봤어요.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업에서 CEO가 1년 동안 부재를 한다는 거는 돌아갈까요, 회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예.
대기업도 사실은 CEO의 그 부재를 막기 위해서 대형 로펌을 쓰고 정관을 쓰는 게 다 CEO의 부재가 단순히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평가를 받을 때 우리 저번에 ESG 강의했잖아요. 기업의 평가에 있어서 정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도 어디 무서워서 일을 하겠습니까? 흉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는 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에 대한 결과인데 이거예요. 우리 소속 근로자도 아니고 하청 소속의 근로자가 이 회사에 이렇게 그 철강 회사잖아요. 그래서 한 이렇게 2톤짜리 큰 쇠판 있죠. 쇠판.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쇠판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근데 그 크레인의 연결 부위가 헐거웠어요. 그래서 그 2톤짜리 쇠판이 그대로 그 옆에 있던 하청 직원을 눌러버린 사건이거든요.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크레인에 대해서 관리의 최종 주체는 누구죠? 우리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아마 대처는 하기는 했을 수 있지만 정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이제 여름에 정말 더위가 시작될 때쯤 아리셀이라고 해서 네. 충전지 회사가 폭파됐어요. 실제로 우리 충전지 같은 경우는 인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적재량이 있어요. 근데 이 적재량의 10배 정도를 적재를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정말 많았어요. 외국인 근로자.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은 사대보험에 안 들어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정말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산재도 문제가 됐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라고 문제가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요즘에 AI가 잘 되니까 번역기로 교육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번역기든 아니면은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외국어로 정말 많이 뭐 근로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이 설명 자료들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문서도 여러분 팝하고로 딱 찍으면은 그 나라 언어로 변경이 바로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단 하루만 일하는 외국인이라도 안전시설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를 다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RSL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근로자들, 뭐 중국 동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중국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사실은 안전보건 교육을 안 했을 확률이 높고 하더라도 국어로 대충 얘기하거나 아니면 안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때 이 많은 근로자가 사망했던 게 출구를 못 찾았대요. 한마디로 표지판이 어떻게 생겼다. 문제가 생기면은 화재가 나면 어떤 동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사전에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이 출구예요 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도 지금 처벌이 된다라는데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중소기업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셀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뭐 돈 들어 싫어요라는 말이 있는데 돈 들어 싫어요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대재해에 대해서 정부의 트렌드라고 했는데 이제 예방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 사실은 예방이 제일 좋아요. 특히 많이 죽는 데가 제조나 건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그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한번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중대재해 로드맵이라고 해서 예방 중심으로 먼저 가고 제조와 건설 쪽에 특히 많이 가겠다. 하고 2023년부터 위험성 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2024년부터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따른 정책 자금 배정이라고 22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실제로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 자금이나 기업 평가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 지표로 많이들 삼아요. 그렇게 삼고 나서 자금을
이렇게 배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중대재해 로드맵인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건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사실 당근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돼서 이제는 뭘 하냐면은 그 우리 밑에 보면은 최근에 한 그 중대재해 사이렌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역 노동청마다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중대재해 사이렌에 오픈 카톡방이거든요. 저게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중대재해에서 최신 뉴스와 어느 지역에서 지금 사고가 났다는 걸 바로바로 실시간에서 보고를 하는 저런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전보건과 관련해가지고 컨설팅도 지원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위험성 평가를 거쳐라. 제가 저번에 우리 ESG와 관련된 교육일 때 ISO 35000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ESG 지표에서 S지표에서 안전보건 있는 곳에 ISO 35001은 사실은 지표로서는 지표를 충족했다 안 했다라는 증거 자료로는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중대재해가 딱 터졌을 때는요. 고용노동부에서는 ISO 35001이 뭔지도 몰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위험성 평가 했니 안 했니 이것부터 왜냐하면은 예방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터지면은 사실은 귀책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방 활동의 대표적인 게 위험성 평가거든요. 전반적으로 각 우리 위험성 평가가 뭐냐면은 각 직무별로 나눠서 그 직무에 대해서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를 사례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예방 활동을 하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거를 우리 사업장만의 하나의 매뉴얼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를 했느냐 그리고 이 위험성 평가대로 너네가 실제로 활동을 했느냐 이게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민형사상의 귀책이 상당히 경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뭐 위험성 평가 안에서 과태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이 위험성 평가 그리고 데일리로 바뀌었어요. 이 위험성 평가에 따른 전반적인 활동이 이제는 수시 평가라고 하거든요. 네. 데일리로 매일 하루에 뭘 하고 해서 수시적으로 이 활동을 했냐 안 했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위험성 평가의 그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단언한데 위험성 평가 꼭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 정부에서 중소기업은 지원하는 컨설팅들이 뭐 전액 무료도 있고 자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받으세요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컨설팅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예방 활동의 처음이자 전부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이거라도 해서 서류라도 만들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솔직히 귀찮긴 한데 제가 오프닝 때 아차하면은 발생하는 중대재해라 그러잖아요. 반대로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질문을. 매일매일의 작은 활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당뇨에 진단 받고 나서 매일매일 혈당이 얼마인지 체크하면서 혈당이 높다 낮다에 따라서 식단 조절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회사는 당뇨병을 그냥 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위험성 평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혈당 체크하고 그거에 따라서 식단 조절하듯이 매일매일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지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의 활동을 어떤 일정 시기를 두고 뒤돌아봤을 때 이게 부족하면은 식단 조절하듯이 우리도 예방 활동에 있어서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좀 그런 개념으로 저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의 의미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기업의 평가예요. 평가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기업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뭐 앞에서 아리셀의 예를 들어서 아리셀이 처음 이렇게 빵 하고 사건이 났을 때 저는 그 근로자 한 명당 얼마를 민사로 줘야 될지 그걸부터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29명 정도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50대가 안 된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노동력 그 가동연한을 이제는 65세까지 보거든요. 와 이거를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대기업도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중소기업에서 저거를 감당할까? 야, 저 회사는 망했다.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지금 돈이 든다, 시간이 든다, 노력이 든다, 귀찮다. 항상 예방활동을 귀찮다, 터지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근데 제가 의미를 약간 가스라이팅 수준일 수 있지만 의미를 부여한다는 리스크 관리예요. 법적 리스크 사전 진단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절감돼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 비용 절감 및 귀책률 감소에 따른 우리 치명적 손해, 민사. 그거 솔직히 형사는 제가 그래요. 극단적으로 대표님 몸으로 깜빵에서 때우시면 됩니다. 벌금도 적당히 내립니다. 하지만 민사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민사 감당 못합니다. 치명적 손해죠. 우리 회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전형적인 게, 그래서 지금 이런 예방 활동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비용이 절감된다. 그다음에 기업 평가,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업 평가의 가점 요인이에요. 그리고 현재 고객 및 장래 고객에 따른 거래계에서의 신뢰도가 향상할 수 있어요. 우리 고객들이 기업 평가를 할 때 우수기업이다 안 우수기업이다 했을 때, 우리 예전에 SPC 사건 기억나세요? 네네. SPC 근로자가 심야에 일하다가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카톡 프사에 많은 사람들이 뭘 올렸는지 아세요? SPC를 불매합니다. 고객들은 SPC 정말 많아요. 우리 파리바게트도 있고 파리크루아상도 있고 던킨도너츠도 있고 써리완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그걸 불매하겠다고 나와요. 단순히 우리 기업의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들도 그 기업을 평가하잖아요. 불매하겠다. 정말 그래서 SPC 예전보다 위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다음에 신속한 해결. 자,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요, 골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빨리 해결이 되는 게 나의 스트레스를 줄이겠어요? 질질 끄는 게 나의 스트레스를 줄이겠어요? 빨리 되는 게 좋죠. 그렇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대재해가 딱 터지면은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져요. 노동청에서. 제조업체나 건설 같은 경우에 작업 중지 명령 떨어지면은 특히 제조도 납기를 맞춰야 되고 건설은 공기라고 하거든요. 공기를 맞춰야 되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작업 중지 명령을 푸는 게 관건인 게, 제조는 이런 말을 해요. 밤새 나중에 돌리면 되지라고 그런 말을 해요. 나중에 작업 중지가 풀리면.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밤새 공사할 수 있습니까?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작업 중지 명령 걸렸죠. 그러면은 이게 지체 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은 대금의 몇 프로 해가지고 지연 손해를 계속 내야 돼요. 지연 이자를.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거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로 인하여 작업 중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산재가 나면 작업 중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대재해는 작업 중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려면은 우리 이런 걸 다 했다 중요하죠. 그래서 작업 중지 등 손실 최소화 및 빠른 재해자 보상.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고 재해자에 대해서 빨리 산재 신청하고 뭐 단체 보험 같이 기업에서 보험이 들었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산재가 조사가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회사에 대한 방어도 급급한데 중대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돌볼 겨를이 있을까요? 정말 중대재해 하나 터지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경찰서 오지, 노동청 오지. 그다음에 중대재해는 대부분 사망 사건이죠. 유족들도 가만히 안 있지 정신이 없어서 뭐 하나 할 수 없는데,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빙 자료나 시스템적으로 구축된과 동시에 내가 이거를 신경 쓸 여지를 우리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에 또 적극적으로 신경 쓸 수 있어서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상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 제가 항상 이렇게 산재가 났어요. 그러면 물어보거든요. 죽었어요? 왜냐면은 죽었어요라고 하는 게 중대재해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중대재해가 나면요. 중대재해 나면은 노동청에서 바로 뛰어오거든요. 그러면은 2, 3일 안에 출석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2, 3일 안에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서 출석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재해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 출석 조사가 없습니다. 단지 감독관이 현장에 한번 와볼 뿐이지. 근데 중대재해가 나면은 현장 온과 동시에 2, 3일 안에 노동부에 출석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다 증빙을 해야 돼요. 그거 자료 만드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가 참 대응하는 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봐요. 사람 죽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그다음에 다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우리 여수에 있는 화학공단들 있잖아요. 거기서 가끔 칙 하고 그 가스가 유독가스가 피 분출되면 어떻게 되죠? 중독돼가지고 그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병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아니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그 백혈병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은 인정이 훨씬 수월했지만 그 당시에 1년에 막 3명, 4명씩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근데 원인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는 이게 다 중대재해 개념으로 우리 그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그 산재가 산업재해 보상법이 따로 있거든요. 네. 산업재해 보상법에서 중대산업재해라는 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딱 중대재해 개념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이쪽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가서 가중처벌이 돼요. 네. 그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뒤에서 보이는데 형사처벌에 대해서 보면은 크죠. 사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업주가. 근데 지금 이제 1년의 징역을 나왔잖아요. 네. 한국제강에서. 그리고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제강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 한국제강보다 그러겠죠. 아리셀이 더 작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사실은 중대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예방 활동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 인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망 이해 사고는 뭐 7년 이하의 종료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또는 기관. 예전에는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없거나. 그러면은 우리 CEO나 아니면은 CSO라고 해서 일명 안전보건 총책임자 이분들이 감옥에 갔다 오면 그만이고 누군가는 법인을 계속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사람 하나만 갔다 오고 그 사람들 교정시설을 갔다 온 동안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릴 그 월급만 주면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래서 실효적이지 않아서 법인의 기관에 대해서 벌금, 금전적으로 제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 50억 이하의 벌금. 예를 들어서 일반 중소기업에서 50억 이하의 벌금, 뭐 몇 억만 나와도 솔직히 기업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네네.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은 기업의 씨를 말리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인데 플러스 유족과 관련해서 즉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의 5배 한도의 민사.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손해배상액이 5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5억 원으로 최종 산정이 됐다. 그럼 곱하기 5하면 25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한 명당. 그러니까 아리셀을 이렇게 보고 나면 어떻게 저거를 다 보상을 할까 그 생각. 네네. 보면 이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보는데 중간에 이제 저분이 아차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차 떨어지는데 사전에는요 안전보건 컨설팅 받으세요. 특히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고용산재 가입 현황 분석을 해요. 왜냐면은 그 아랫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사내보험 미가입자들이 있거든요. 미가입자들이 만약에 그 산재가 터졌다. 근로자성만 입증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보상은 해줘요. 근데 이거를 되게 놓치는데 뒤에 아마 가면 제가 이후에 발생되는 거라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적인 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신고 근로자에 대해서 보험료 관계나 이 국세청 자료 3.3% 자료나 아니면 직원들 막 이렇게 현장 조사 통해서 미신고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산재 미가입자들에 대해서 페널티도 있지만 고용산재에서 그 미가입자들이 발견되는 순간 누가 또 쫓아온 줄 아세요? 국민건강이 쫓아와요. 고용산재 보험료 얼마 안 돼요. 근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업주한테
네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근로자 부담금까지 사업주한테 이렇게 알아서 네가 근로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렴 이러면서 그다음에 제가 뭐 근제보험, 단체보험, 근제보험은 우리 건설 현장에 많이 있는데 단체보험하고 비슷한 건데 근제보험, 단체보험, 뭐 중대재해 대비 보험들 뭐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전용 또 상해보험들이 있거든요. 가입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아까 민사가 5배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 지금 민사 손해액이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너무 커서 저런 보험도 제가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투자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아리셀 대표님이 단체 보험에 가입을 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지만 만약에 단체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좀 우리 회사가 일용직들 있잖아요. 일용직을 쓴다고 한다면은 일용직도 보장해주는 보험을 좀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게 꼭 사고는 알바 일용직들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사고가? 안전사고 속지가 좀 덜 돼서 그런 맞아. 부분도 숙련공이 있을까요? 아니라고 아, 그래요. 승용공. 숙련공이 우리가 속된 말로 짬바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그 업계에서 그리고 그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 솔직히 눈을 감고도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어디에 모서리가 아픈지 어디에 요철이 있어서 걸을 때 조심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잠깐 오는 파트타임으로 오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요철인지 어디에 화장실인지 눈 감고 모른단 말이에요. 눈 감고 알아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기존에 있던 사람은 죽을 확률이 없습니다. 오히려 뜨내기들이 더 사고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청 직원들이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직원도 제가 보호하라 했잖아요. 그 직원들이 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 안에 하청 소속 직원을 원한다면은 하청에 평가를 하거나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뭐 이런 조건이 되어 할 때 밑에 있는 직원들 그 단체 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 이력을 좀 가져오라 그러셔도 돼요. 아니면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맞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은 보시라. 그리고 사고 발생 후에는 노동청 조사 대응을 해야 돼요. 뭐 형사, 행정처분. 노동청은 여러분 형사처분을 하는 곳이자 경찰서예요. 경찰서. 행정처분도 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노동청 조사 대응, 농업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조사가 와요. 왜 사람 몸이 다쳤으니까 당연히 경찰이 오는데 노동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갖다가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이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피제자, 제의자라고 한 조치를 했는데 민사 5배라고 했죠. 손해액이 5배까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일 특이한 거 우리 대부분 미숙련공들 4대 보험 미가입자들 정말 많이 다치는데 미가입해도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잡혔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상파트에서 미가입자들한테 돈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내 했다 그러면 징수부에서 조사 들어옵니다. 그것도 3년치 조사가 들어오면 고용산재 보험료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자료를 또 국민건강공단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해요. 계속 조사 들어오고. 예방활동에서 보면은 이거는 안전보건관리자율점검표라고 해서 핵심 진료서라고 하고 옆에는 뭐 안전보건 수립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거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고용노동 홈페이지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전보건관리 핵심 진료서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로자도 참여해야 되고 위험성 평가의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보시면 되고 안전보건계획 프로세스라는 거는 우리 무슨 사업계획 세우듯이 뭐 매년 뭐 계획 검토하고 이사회 승인받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이게 한마디로 사업계획하고 그대로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여러분들이 진짜 간단하지만 우리 사업장에서 당장 하라 그러면 저는 이 2가지 표 그대로 들고 가서 하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후에는요, 우리 회사에서 보고 의무가 있어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야 되지만 3일 이상의 요양,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은 우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내야 돼요. 근데 이거 내면은 산재율이 올라가서 우리 회사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요거 안 내잖아요. 그러면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1번재 미보고 뭐 700, 2차에 1000, 3차에는 1500, 거짓 보고 뭐 1500,
중대재해 미보고는 무조건 3천씩 과태료가 정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걸린 게 아니라 미보고는 은폐잖아요. 일명 공상처리라고 해서 우리 둘이 처리하자. 근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는 안 해도 되지만 무조건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는 내야 되거든요. 3일 이상 요일 필요하면. 만약에 산업재해 조사표 그렇게 해서 안 냈다라고 한다면은 은폐 행위로 위반 시에는 보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마디로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내고 형사처벌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오늘 했던 내용 중에 네. 인상이 깊었다거나 아니면은 예. 뭐 소감 한마디. 아까부터 무슨 소감을 할까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거든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이제 얼마 전에 하고 식단 관리 중요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식단 관리하듯이 매일매일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준비를 그러니까 예방을 하자, 활동을 그쵸. 하자, 활동을 하자군요.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의 데미지 중에서 아까 말씀한 작업 중지 명령이라는 게 이렇게 큰지 몰랐고요. 특히 제조는 밤샘 오케이. 그러나 건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그렇죠.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손해액으로도 귀결되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냥 봤을 때 페널티가 뭐다라기보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귀결이 되니까 너무 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내용을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질문 한두 가지 정도 사실은 미리 받아본 게 있는데, 네. 근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강의에서 해주신 내용이 대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이게 이제 아마 중소기업에서 많이들 고민이신 것 같은데, 4대 보험 미가입자 또는 불법 체류자의 산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는 네, 상관없이 네네. 산재가 나면은 네. 전부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가 돼요. 근로자성만 입증한다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설사 우리가 산재 신청을 안 하고 뭐 기업에서 돈을 다 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해 조사표 4대 보험은 사실은 사회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가입을 하라는 거고 불법 체류자는 출입국과 관리된 거지. 우리 노동법 분야에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거든요. 이 사람이 4대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불법 체류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근로자이기만 하다면은 사실은 그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페널티 또는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페널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 돈을 회사에서 다 치료비나 이런 걸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 조사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그 노동청이요 4대 보험 미가입 불법 체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아무개가 누구 다쳤냐 안 다쳤느냐 어떤 조치를 하고 추후에 어떻게 눈에는 거냐 이것만 보는 게 있다. 기관별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지 남의 기관 뭐 위반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네. 이거를 갖다 뭐 출입국에 넘기지 않나요? 뭐 4대 보험 공단에 넘기지 않나요? 노동청 시간 없어요. 그 근로감독관이 그럴 시간 없기 때문에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제가 그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 여부는 근로자가 신청하기 나름이거든요. 본인의 자유지만 산업재해조사표는 우리 기업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또 마찬가지 유사한 업종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하청 소속 직원이나 프리랜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나요? 네. 당연히 받아요. 받죠. 왜냐하면 우리 사업장의 최종 관리 주체는 그 사업장을 핀 기업이거든요. 사업장을 핀 기업. 근데 하청 소속이나 프리랜서가 우리 사업장 밖에서 일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업장 안에서 일을 한다. 아까 한국제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 중에 한 라인을 하청을 준 거예요. 용역을. 네. 그 직원이 2톤짜리의 철판에 깔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 안전에 대한 거를 관리를 못했고 우연한 기회에 단순히 소속만 하청일 뿐이지 누구라도 그렇게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회사 직원에 한정된다 아닙니다. 우리 회사 우리 사업장이라고 펼쳐져 있는 거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소속,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나 뭐 파견 근로자, 프리랜서 다 적용이 됩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미 답은 주신 것 같습니다. ISO 45001만 있으면 예방은 끝나나요? 질문입니다. 45,001은 제대로 받았다면은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업에서 활동을 했겠죠.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45,000일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업의 평가에 대한 증빙 자료로 우리 투자자나 거래처의 관계에서 필요하지만 우리 안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부, 즉 고용노동부에서 보는 거는 ISO 45001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방에 필요한 한 40%의 서류를 갖췄다, 40~50%의 서류를 갖췄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ISO 45001은 경영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서 이 안전보건 경영을 할 거냐라는 서류 시스템적인 문제지 실제로 직무별로 안전 위험도가 어떻게 되고 우리 개별적인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금 얘기지만 끝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얼마나 우리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ISO 45001이 정말로 안전보건 활동 예방에 끝판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ISO 45001이라고 위험성 평가 우리 기업의 자금이 얼마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참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이해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해부터 실행 단계까지 또 사례를 아주 또 적절하게 예시해 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예방이 우선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내부의 질병 관리와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질병이라기보다는 건강 관리라고 해서 그걸 잘 관리하면은 나를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나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은 우리 기업의 건강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도 또 아주 좋은 건강관리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내용 들어보시다 보면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업경영연구소 혹은 주변에 계시는 전문위원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역시 고생해주신 김소령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